만약 올해 미래항공 모빌리티 산업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돌파구가 새로운 배터리팩이나 모터 출력 혹은 혁신적인 공격학 디자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네, 보통 항공혁신이라고 하면 연구실에서 나온 엄청난 기술 같은 걸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올해 최고의 혁신은 연구실이 아니라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 책상 위에서 서명된 종이 문서 한 장에서 나왔습니다. 아, 그 유명한 법안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심층탐구에서는 바로 이 문서를 바탕으로 그 조비 에비에이션의 전략을 아주 낱낱이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분야를 계속 팔로우해 오신 분들이라면 사실 최근 조비의 주가 흐름이나 기체 테스트 소식은 이미 접하셨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기체 자체의 화려함을 좀 넘어서서 왜 특정 기업에게 땅, 그러니까 인프라와 제도가 UAM 제국을 완성하는 결정적 무기인지 파헤쳐볼 겁니다. 네, 오늘 분석할 자료가 크게 두 가지잖아요. 맞아요. 하나는 조비의 S4 기체 설계에 담긴 물리적 특성이고요. 다른 하나는 최근 플로리다주에서 통과된 그 파격적인 버티포트 법안 HB 1093의 경제적 파급력입니다. 사실 아무리 완벽한 비행기를 만들어도 도심 한복판에 전력을 공급받고 이착륙할 합법적인 공간이 없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류장이 없으면 그냥 전시장에 놓인 아주 비싼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니까요.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네, 여기서 되게 매력적인 부분은 그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기술적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아, 인프라를 깔기 전에 무조건 통과해야 하는 기술적 장벽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인프라 법안을 논하기 전에 조비의 S4 기체가 어떻게 도심 진입에 가장 큰 물리적 장벽을 허물었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물리적 장벽이라면 속도나 비행거리 이런 건가요? 일단 기본 스펙을 보면 S4는 틸트 로터 방식을 채택해서 최고 시속 한 320km 정도가 나오고요. 1회 충전으로 240km를 비행합니다. 240km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 정도 되네요. 대단한데요? 네, 훌륭한 수치죠. 하지만 사실 이 수치들은 다른 경쟁사들도 자본을 막 쏟아부으면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아, 속도나 거리는 진짜 무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진짜 해자는 뭔가요? 이 기체의 진정한 해자는 속도가 아니라 바로 음향학적 철계, 즉 소음의 통제에 있습니다. 소음이요? 헬리콥터 타보면 진짜 엄청 시끄럽긴 하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보면 일반 헬리콥터가 보통 100데시벨의 소음을 냅니다. 반면에 조비의 S4는 65데시벨을 기록하죠. 잠깐만요. 65데시벨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 소리나 그 번화가의 백색 소음 정도 수준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데시벨이 로그 스케일이라는 점을 계산해보면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로그 스케일이면 숫자가 조금만 줄어도 실제 에너지는 확 떨어진다는 뜻이죠? 네, 맞아요. 소리 에너지를 기존 헬기의 무려 1000분의 1 수준으로 압축했다는 뜻입니다. 와, 1000분의 1이요? 에너지가 그렇게 확 줄었다고 해도 막상 내 사무실 옥상이나 거주지 바로 위에서 65데시벨짜리 물체가 수직으로 막 뜨고 내린다고 상상하면 사실 여전히 거스를 것 같거든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동네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반대하면 못 나는 거잖아요. 도시의 고도 제한이나 지역 구역제 법규를 통과하기에 65데시벨이라는 숫자가 정말 충분한 명분이 됩니까? 이게 음향의 주파수 특성과 비행의 고도 프로필을 결합해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파수 특성이요? 소리의 종류가 다르다는 건가요? 네, 헬리콥터의 100데시벨은 낮고 무거운 약간 투두두둑하는 저주파 소음이에요. 흔히 로터 슬랩 현상이라고 부르죠. 아, 영화 같은 데서 헬기 뜰 때 창문 덜덜 떨리는 그 소리요. 맞습니다. 이 저주파는 건물 유리창이나 콘크리트 벽을 그대로 뚫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시끄럽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거군요. 그럼 조비는 다른가요? 반면에 조비는 6개의 전기 모터를 활용한 분산 전기 추진 방식을 사용합니다. DEP라고 하죠. 아, 로터가 여러 개 달려 있으니까요. 네, 여러 개의 작은 로터가 서로 다른 속도로 돌면서 소음의 주파수를 분산시킵니다. 그리고 백색 소음과 비슷한 고주파 대역으로 소리를 이동시키죠. 고주파 대역이면 우리가 일상에서 듣는 소음들에 묻히기 쉬운 그런 소린 거네요. 맞아요.
고주파는 일반적인 건축물의 이중창이나 도시의 배경소음에 아주 쉽게 묻히고 상쇄됩니다. 아하, 소리의 크기 자체를 줄인 것뿐만 아니라 소리의 질을 도심에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바꾼 거군요. 게다가 S4는 비행 방식 자체도 소음을 최소화합니다. 이륙 직후에 곧바로 로터를 앞으로 눕혀서 비행기처럼 양력을 받으며 고도를 높이거든요. 수직으로 떠서 헬기처럼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수직으로 떠 있는 시간은 불과 몇 초에 불과하고요. 순환고도에 진입하면 지상에서는 소음이 거의 측정되지 않는 수준으로 확 떨어집니다. 세상에, 틸트 로토의 비행 특성을 이용해서 소음 발생 시간 자체를 없애버린 거네요. 그렇게 소음이라는 물리적, 사회적 거부감을 완전히 제거해냈다면 이제 그 기체가 합법적으로 내려앉을 수 있는 땅이 필요해집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플로리다주의 법안을 주목해야 하는 거죠. 맞아요. 지난 7월 1일에 발효된 플로리다주의 HB 093 법안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제가 이 자료의 세부 조항을 읽어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내용이 아주 파격적이죠. 플로리다 교통부가 연방 자금 없이도 그 버티포트 등 공공 프로젝트의 최대 100%까지 자금을 댈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100%나요? 네, 심지어 지자체는 전기 항공기 관련 허가를 무조건 15영업일 이내에 승인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15일이요? 아니 보통 이런 인프라 허가 받는데 몇 년씩 걸리잖아요. 게다가 민간 파트너십 P3도 전면 허용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듭니다. 어떤 부분이죠? 주정부가 민간 항공 스타트업들의 인프라를 깔아주겠다고 막 100% 자금 조달을 약속하고 인허가권까지 15일로 일원화 하는 이런 엄청난 백지수표를 대체 왜 내미는 겁니까? 약간 이런 거잖아요? 내가 전기차를 샀더니 정부가 우리 집 마당에 전용 고속도로랑 충전소를 공짜로 깔아주겠다는 격인데 하하,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왜 하필 지금, 그리고 왜 플로리다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요. 플로리다 주정부는 무슨 속셈인 거죠? 미국의 지방자치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보통 새로운 인프라를 하나 지으려면 카운티 단위의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하고 공청회도 열어야 하고 뭐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복잡한 레드테이프를 거쳐야 하거든요. 맞아요. 그 캘리포니아 같은 곳은 환경 규제 엄청 빡세잖아요. 네, 캘리포니아의 경우 CEQA라는 아주 악명 높은 환경 규제 때문에 정류장 하나 짓는 데만 진짜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전형적인 님비 현상이죠. 아, 우리 동네에는 절대 안 된다. 시끄럽고 위험하다. 뭐 이런 반발이요. 그런데 플로리다는 주 정부 차원에서 법을 빡 제정해서 이 지역 단위의 님비 현상과 행정 마찰을 그냥 원천 차단해버린 겁니다. 15일 안에 무조건 도장 찍어라, 이렇게요. 와, 규제를 그냥 전기톱으로 썰어버린 수준이네요. 맞아요. 이는 단순히 기업한테 세금을 퍼주는 게 아닙니다.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같은 다른 주를 몰려가는 미래 모빌리티 자본을 통째로 플로리다로 가져오기 위한 초거대 규제 차익 전략인 거죠. 아, 글로벌 AAM 산업의 테스트베드가 먼저 되어서 관련 일자리랑 미래 산업의 표준을 우리가 독점하겠다. 이런 주정부의 철저한 계산이 깔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몇 년 걸릴 행정 절차를 플로리다에서는 단 보름 만에 끝낼 수 있게 해준다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확실한 러브콜이 없죠. 정말 완벽한 순풍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수많은 전기 수직 이착륙기 제조사들 중에서 왜 하필 이 플로리다 법안이 조비의 비즈니스 모델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퍼즐 조각이 되는 걸까요? 그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에서 옵니다. 자료들을 교차 검증해 보면 경쟁사들은 보통 기체를 만들어서 기존 항공사나 자본가에게 판매하는 전통적인 B2B 제조업 모델을 많이 선택했거든요. 비행기 만들어서 파는 거요? 보잉이나 에어버스처럼요? 네. 반면에 조비는 기체 제조뿐만 아니라 고객이 에어택시 앱을 켜서 승객을 태우는 서비스 플랫폼까지 직접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약간 항공 우버처럼요. 아, 기체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아예 운영사라는 거네요. 맞아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조비의 재무구조와 플로리다 법안의 시너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승객을 태우는 네트워크를 운영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도심 곳곳에 이착륙장이랑 충전 설비를 지어야겠죠. 그렇죠. 그걸 짓기 위한 막대한 초기 자본 지출, 즉 캐펙스가 필요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조비가 벤처 캐피탈에서 아주 비싼 이자로 조달한 돈으로 직접 땅을 사고 콘크리트를 부어야 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돈이 엄청 깨지겠네요. 네, 이는 기업의 흑자 전환 시점을 수년 뒤로 확 미루는 치명적인 재무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HB 1093 법안이 허용한 민관 파트너십,
즉 P3 조항이 이 리스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하네요. 어떤 원리로 그 엄청난 비용이 뒤집히는 거죠? 버티포트를 민간 사유지가 아니라 주정부가 인정하는 공공 인프라로 분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유료 도로나 공항처럼요. 아, 공공 인프라로 지정이 되면 혜택이 엄청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플로리다주는 면세 혜택이 있는 저금리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건설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조비는 직접 막대한 건설비를 부담하는 대신에 정부가 지어놓은 인프라에 들어가서 그냥 장기 임대료나 사용료만 내는 운영비 모듈로 전환할 수 있는 거죠. 캐펙스에서 오펙스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최대 약점인 막대한 인프라 구축 비용을 내 돈이 아니라 주정부의 공공자금과 신용도로 대체해버린 셈이군요. 맞습니다. 기업의 현금 소진 속도를 극적으로 늦추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 네트워크를 경쟁사보다 먼저 독점적으로 쫙 깔아버릴 수 있게 되는 엄청난 구조죠. 게다가 제가 소스에서 본 게 조비가 자체 개발한 고속 충전 기술이 있잖아요. GAAC라고 부르는 시스템이요. 이것도 엄청난 호재 아닌가요? 맞아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반적인 공항 전력망으로는 전기 항공기 여러 대를 동시에 초고속으로 충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번 법안 덕분에 버티포트가 공공 프로젝트로 지정되면 그 조비의 GAAC 규격에 맞춘 전력망 증설 작업 자체도 주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네, 예산도 받고 아주 빠른 행정 승인의 테두리 안에서 한 번에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와,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자신들의 충전 규격을 시장 표준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네요. 약간 테슬라 슈퍼차저 초기 모습 같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이 조비가 그리는 큰 그림의 핵심입니다. 기술의 표준을 장악하는 자가 결국 시장을 지배하니까요. 정말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네요. 그리고 이 모든 규제 완화와 재무적 이점이 플로리다라는 특별한 지리적 특성과 만났을 때 생기는 폭발력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플로리다 하면 마이애미, 올란도 같은 유명한 관광지들이 떠오르는데요. 네, 그런 도시들은 1년 내내 엄청난 수의 고소득 관광객과 비즈니스 여행객이 유입되거든요. 그런데 지상교통 인프라는 이미 정체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맞아요. 여행 가서 길 막히면 진짜 짜증나잖아요.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서라도 정체를 피해 곧바로 목적지로 가고 싶어하는 수요가 엄청나겠어요. 가격 비탄력적 수요가 넘쳐나는 곳이죠. 이런 완벽한 수요와 제도가 딱 갖춰진 무대 위에서 조비가 지난 수년간 차곡차곡 구축해온 파트너십이 비로소 폭발적인 재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 파트너십 라인업을 보니까 어벤져스급이더라고요. 단순히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하는 이름만 빌려준 MOU 수준이 아니었어요. 각각의 파트너가 조비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아주 정확히 하나의 필수 톱니바퀴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첫 번째가 바로 델타항공입니다. 이 델타항공이 플로리다의 그 막대한 관광객 수요를 조비의 버티포트로 쫙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델타를 타고 마이애미 공항에 내린 VIP 고객이 공항을 빠져나갈 필요 없이 델타 앱에서 곧바로 조비 에어택시를 연계 예매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마이애미 도심이나 비치로 날아가는 허브 앤 스포크 환승 시스템이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법안 덕분에 공항 내 버티포트 건설이 단 15일 만에 승인된다면 이 환승 시스템은 당장 내년에라도 매출을 낼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모델이 됩니다. 수요를 델타가 완벽하게 책임져 주는 거네요. 그럼 수요가 넘치면 그 다음 과제는 뭘까요? 기체를 많이 만들어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공급이 문제죠. 항공기를 일주일에 한 대씩 수작업으로 만들어서는 이런 대중적인 네트워크를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도요타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도요타가 조비에 투자를 많이 한 걸로 아는데 단순한 투자자가 아닌가요? 네,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항공산업에서 이미 완벽하게 증명된 린 생산 방식, 즉 TPS를 조비의 캘리포니아 제조 공정에 직접 이식하고 있어요. 아, 비행기를 자동차 찍어내듯이 양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부품의 모듈로와 조립 라인의 최적화, 공급망 관리 등등 항공우주 산업 특유의 아주 비효율적인 수제작 방식을 자동차식 대량 생산 모델로 싹 변환시키는 작업을 돕고 있는 겁니다. 기체 한 대당 생산 단가를 확 떨어뜨리지 못하면 결국 에어택시 요금은 진짜 부자들만 타는 헬리콥터 수준에 머물 테니까요. 대중화의 핵심이네요. 정말 치밀하죠? 델타가 수요를 붓고 도요타가 기체를 막 찍어내면
이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태울 플랫폼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누가 맡고 있을까요? 우버잖아요. 제가 자료 보고 제일 놀란 부분인데 우버가 자신들의 에어택시 부문인 우버 엘리베이트를 아예 조비에 매각하고 투자까지 해버렸더라고요. 맞아요. 나중에 승객이 플로리다 시내에서 평소처럼 우버 앱을 키면 우버X, 우버 블랙 바로 옆에 자연스럽게 조비 에어 택시 버튼이 뜨는 방식입니다. 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새로운 앱을 만들고 마케팅할 필요조차 없네요.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우버 유저들을 그냥 그대로 흡수하는 거잖아요. 네, 수요, 대량 생산, 플랫폼까지 모두 완벽하게 해결된 거죠. 그런데 전문가님, 딥테크나 하드웨어 스타트업에게는 사실 진짜 피말리는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지 않습니까? 바로 상용화 전까지 무조건 버텨야 하는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와 까다로운 연방항공청, FAA의 인증 절차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제 아무리 좋은 파트너십과 비즈니스 모델을 갖췄어도 비행 허가가 나기 전에 회사 현금이 고갈돼 버리면 모든 게 그냥 물거품이 되잖아요. 다른 회사들은 언제 허가 나나 손가락만 빨고 있는데 말이죠. 그 데스밸리를 넘는 방식이 사실 조비 전략의 활용점정입니다. 조비는 민간 시장에서 FAA 승인을 마냥 기다리면서 돈만 까먹는 대신에 아주 영리하게 미 국방부와 군사 계약을 맺어버렸어요. 아, 군대 납품이요? 이미 에드워즈 공군 기지에 기체를 납품해서 비행을 하고 있다고요? 네, 군대 입장에서는 소음이 적고 여러 상에 잘 잡히지 않는 이 전개 항공기가 물자 수송이나 은밀한 작전의 제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비는 상용화도 되기 전에 이미 정부 돈, 국방부 예산을 받으면서 매출을 당당하게 발생시키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매출뿐만이 아니에요. 국방부라는 거대한 스폰서를 등에 업고 합법적으로 규제를 우회하면서 실증 데이터를 미친 듯이 쌓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 다른 경쟁사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제한적인 테스트 비행에 쩔쩔매고 있을 때 조비는 실제 군사작전과 훈련을 통해서 진짜 비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전기 배터리의 열화, 모터의 내구성, 악천후에서의 비행 안정성 등등 FAA가 인증 과정에서 요구하는 가장 까다로운 데이터들을 국방부 돈을 받으면서 쌓아가고 있는 셈이죠. 진짜 치트키를 썼네요. 어쩐지 조비가 FAA의 5단계 상용비행 인증 절차 중 대부분을 통과하면서 업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제조의 도요타, 플랫폼의 우버, 수요의 델타, 그리고 자금력과 인증 데이터의 국방부라는 4개의 거대한 기둥이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둥이 플로리다주의 파격적인 인프라디언이라는 단단한 지반 위에 딱 세워진 형국이네요. 와,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톱니바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맞물려 들어가는지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네, 저도 이 산업을 오래 봤지만 이런 전략은 정말 드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다룬 이 자료들과 사실들을 통해 미래의 큰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몇 년 전 전기차 시장에 처음 태동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들은 충전할 곳이 없는데 불안해서 저거 어떻게 타냐며 주저했습니다. 인프라가 없으면 기술은 그냥 장난감에 불과하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테슬라가 거대한 자본을 들여서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아주 공격적으로 깔기 시작하면서 전기차는 비로소 대중화의 폭발적인 변곡점을 맞이했잖아요. 오늘 다룬 플로리다의 법안은 단순히 주 정부의 행정 조치 하나가 아닙니다. 네, UAM 산업 생태계에 슈퍼차저 대규모 확충을 주정부가 세금으로 직접 깔아주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죠? 기술은 이미 65데시벨의 조용한 비행이라는 해답을 완벽하게 내놓았고요. 이제 그 기술이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거대한 활주로, 아니 거대한 버티포트 네트워크가 합법적으로 쫙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훌륭한 요약이십니다. 인프라의 확충이 어떻게 기술의 잠재력을 폭발시키고 그 과정에서 조비 같은 특정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얼마나 완벽하게 방어해주는지 보여주는 완전 교과서적인 사례예요. 맞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깊은 통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논의를 마치면서 이 자료들이 시사하는 바를 넘어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하나 꼭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플로리다주의 전폭적인 인프라 투자를 시작으로 이 조용하고 빠른 에어택시 정류장들이 미국 전역, 나아가 서울 같은 전 세계의 도심 곳곳으로 퍼져나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활 반경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우리는 지하철역과 얼마나 가까운지, 주요 고속도로 IC와 얼마나 인접해 있는지를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치와 출퇴근 가는 거리를 평가를 해왔잖아요. 역세권이냐 아니냐가 집값의 핵심이죠. 하지만
건물 옥상의 버티포트에서 단 15분 만에 수십 킬로미터를 아주 조용하게 날아 이동할 수 있게 된다면 도시의 중심과 외곽을 나누는 공간적 경계는 어떻게 재편될까요? 새로운 형태의 버티포트 역세권이 탄생하면서 도심의 스카이라인과 부동산 지도를 완전히 다시 그리게 되지는 않을까요? 와, 버티포트가 새로운 역세권이 되는 세상이라 이건 도시계획이나 부동산 투자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네요. 진짜 엄청난 생각할 거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다룬 기술의 발전과 규제의 완화, 그리고 그것을 레버리지 삼아 데스밸리를 건너고 있는 이 영리한 비즈니스 모델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일상과 포트폴리오에 이 미래의 변곡점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깊게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그 어떤 혁신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하늘길의 미래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